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방윤경이라고 해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 엄마는 언제나 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분이죠. 형편이 어려웠지만 엄마 사랑만큼은 듬뿍 받으며 자랐고, 그러니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둔하고 어리석었던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살았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당시에는 절망인 줄 알았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친정엄마가 그 일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던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혼하셨고, 이후 아빠와는 전혀 왕래 없이 엄마랑만 살았어요. 엄마는 거의 맨몸으로 이혼하다시피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저를 키우셨답니다. 외갓집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의 형제들도 다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었죠. 도움을 받기는커녕 의지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고생을 했던 거죠. 5평짜리 월세방 하나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방을 구해서 들어가던 날 좋아하던 엄마 얼굴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 외갓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엄마랑 제가 쓸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거실에 이불 펴고 자는 생활을 몇 달 했었는데, 말이 거실이지 그냥 현관에서 부엌으로 연결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좁은 집에 엄마랑 제가 들어가 있으니 뭘 해도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눈치 보며 살았는데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 너무 좋았던 거죠. 엄마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둘이 살 작은 공간이 생겼지만 그곳에서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엄마가 한창 필요했을 나이잖아요. 아직 어렸으니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혼자 있는 게 싫다며 어떻게 투정을 부리겠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일을 나간 엄마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죠. 그렇게 와서도 바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 날 제가 먹을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겨우 허리를 펴고 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엄마의 손은 마를 날이 없었다는 말이 정말 맞을 거예요. 엄마 손은 언제나 거칠고 거뭇거뭇하게 상처투성이었어요. 일을 하느라 손끝에 굳은 살이 잡히고 종일 물을 만지며 손톱 사이로 물집이 잡히기도 했어요. 또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을 하시는지 종아리는 퉁퉁 부풀어 있었으니 그 다리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청은 만근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늘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트고 갈라진 손을 잡거나 부은 종아리를 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엄만 그런 제 손을 걷어들이며 괜찮다고, 엄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저는 늘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깨어 엄마가 손가락에 바세린을 바르고 촛농을 녹여 파라핀 찜질을 하는 걸 본 적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셔서 제가 잠든 다음에나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엄마도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다가 아파서 깬 건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마음이 아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갑갑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면서도 늘 제게 지친 얼굴과 고단한 몸을 감추고 웃는 얼굴만 보여주셨던 엄마. 엄마는 그렇게 억척스럽게 저와 엄마 자신을 지켜내고 버틴 강한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신 분이거든요. 그 노력에 비례한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밤낮 없이 몸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지만
저희 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늘 어려웠어요. 학창 시절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생일 선물도 먼저 나서서 엄마한테 나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요.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저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학교 친구들은 생일이 다가오면 다들 한껏 기대에 부풀곤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친구 생일 선물 살 돈을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친구들한테 제 생일 선물도 안 받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죠. 그게 다 빚이라고 느껴졌어요. 다 커서는 축의금 같은 거 받으면서 그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저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형편을 빤히 아니까 안 받고 안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염치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거의 안 했어요. 그다지 하고 싶다거나 욕심이 난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으니 그리 아쉽지도 않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방과 후 교실을 신설했는데 솔직히 그건 좀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정말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악기 배우는 것 같은 것도 악기도 다 빌려주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애들이 다들 몇 개씩 듣는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윤경아, 너 뭐 들을 거야? 난 바이올린 배우려고. 너는 첼로 해봐. 너처럼 키 큰 애들이 첼로 연주하면 멋있겠다. 첼로? 아니, 난 뭐 별로. 왜? 윤경이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해.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싸고 당장은 악기도 안 사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만 당장 시켜준다더라. 맞아.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되게 좋은 기회 같아. 나도 이럴 때 이것저것 배워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꾸준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바이올린 말고도 여러 개 들어볼 생각이야. 진짜? 나도 그래야겠다. 맞아. 이번 방과후 수업은 많이 들을수록 남는 거지. 친구들이 그렇게 뭘 들을지 고르며 열을 올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언제부턴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간다고 해도 윤경이 넌 이번에도 안 갈 거지? 너 수학여행도 안 갈 거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니까 더 편한 것 같기도 했고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못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꾸 겪다 보니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냥 다들 그렇게 알아주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왜 안 가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없고 좋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았지만 저를 위하는 엄마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다른 부모 못지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그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저 하나인 것도 아니고 저처럼 돈 걱정해야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희한하게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동질감 때문인지 더 쉽게 친해지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중에는 나는 왜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했나 하며 부모 원망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생각은 덜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거나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저는 공부도 그다지 신통찮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이 평범하기만 한 사람이라는 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애틋한 모녀지간이 될 수 있었답니다. 얼른 어른이 되어서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대학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장학금 받으며 공부할 정도로 성적이 나와주지 않아서 고민 끝에 대학 진학은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유, 답답해라. 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점수가 더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대학 못 갈 점수도 아니고 웬만한 데는 갈 수 있잖아. 에이, 뭐, 나 별로 대학 생활에 대한 꿈도 없고 대학 나온다고 확실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가려고. 윤경아, 너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래? 엄마가 너 대학 보내주고 싶어서 돈도 계속 모으고 있는 거 알잖아. 아이, 등록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꼭 그것 때문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를 속이려고. 엄마는 네 눈만 봐도 다 알아.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는데도 그러네. 그런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점수에 맞는 대학 잘 골라서 원서 쓰면 돼. 알겠니? 엄마, 나 진짜 대학 안 가도 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대학 공부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네. 엄마가 모은 돈 꽤 있어. 거기다 학자금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어떻게든 네 대학 공부 시켜줄 수 있어. 그니까 다른 걱정 말고 대학 가는 거야, 응? 엄마 말씀처럼 어떻게든 대학 공부를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렇다고 대학 나온다고 더 좋은 취직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학에 진학을 한들 대학 생활이 즐거울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엄마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여자라고 대학 안 보내는 시절도 아니었고 저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인 친구들도 어떻게든 다 대학은 가려고 했으니 엄마도 당연히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니까 대학만큼은 꼭 보내고 싶다고 하셨고 효도하는 심정으로라도 그냥 대학 가면 안 되겠냐는 말씀까지도 하셨지만 전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효도는 다르게 하겠다며 몇 날 며칠 엄마를 설득하느라 힘들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엄마를 설득해서 대학을 포기했어요. 엄마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두고두고 대학 못 보낸 걸 마음 아파하셨지만 정작 저는 그 아쉬움이 그리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한번 포기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 딱 돌아서지더라고요. 대학 그까짓 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한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었답니다. 고졸 학력으로 웬만한 곳 취직해서 다니고는 있었지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곳이었고 뭘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돈으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아진 다음 바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죽었다 생각하고 틀어박혀 시험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준비한 끝에 1년 반 만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7급도 아니고 9급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이룬 성과였거든요. 엄마도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가 IMF 터지고 경기 안 좋아지면서 공무원 시험 인기가 급등한 이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비해 공무원 시험에 붙는다는 게 조금은 더 대단하게 여겨지던 시절이기도 했죠. 하여간 전 스스로도 무척 뿌듯했고 다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뭔가 저로 인해 좋은 기운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저 덕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하며 좋아하기도 하셨고 말이에요. 그 좋은 일은 엄마가 일하던 식당 시장 할머니가 식당을 그만두기로 하신 것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식당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셨던 건데 그 일을 두고 좋은 일이 시작됐다고 말하려니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무슨 큰 병에 걸리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연세도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힘에 부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식당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가게를 넘겨받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던 거거든요. 당연히 엄마한테는 그 할머니로부터 가게를 살 만한 자금이 없었는데 엄마 사정 다 아시는 할머니가 싼 값에 가게를 넘겨주시며 장사하면서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그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사장 할머니의 신임을 얻은 덕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사장 할머니 식당을 인수해서 엄마만의 방식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잘 막힌 거예요. 할머니 사장님이기도 하셨고 또 장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나 연세 많은 단골들이 많으셨는데 엄마는 거기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조금 보강한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도록 인테리어도 조금 손을 봤고 무엇보다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할머니가 장사하실 때 청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할머니 사장님은 옛날 분이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엄마는 그런 것을 시도하며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덕분에 기존 단골은 물론이고 새로운 단골들도 늘어나면서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엄마 식당을 갖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좋은 일이었는데 그 가게가 날로 번창하고 있었으니 좋으면서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도 제게도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니까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언제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서 불안했다고 할까요? 불안할 정도로 행복했다고 할까요? 무튼 그런 복에 겨운 걱정도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또 다시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처음엔 그리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당장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선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중매를 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매를 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할머니 사장님 때부터 단골이던 엄마 식당 단골 손님이셨는데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단골 손님인데다 연세도 많은 분이 딸인 저를 좋게 보시고 좋은 신랑감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자리였어요. 그렇긴 해도 막상 약속한 당일이 되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그렇게 극찬을 하셨나 싶은 생각에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 기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별별 칭찬을 다 하셨다던데 인물 좋다 소리는 못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 농담처럼 인물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걸 보니 보나마나 못생겼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너무 잘생겨서 놀랐지 뭐예요. 아이, 그래. 사람 어땠어? 듣던 대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 아이, 엄마, 그 단골 손님이 인물 좋다 소리는 안 하셨던 게 맞지? 아니, 너무 잘생겼던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생겼더라, 정말. 뭐? 인물 소리 통 안 한다고 완전 못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나가다가 더 놀란 거 아니야? 뭐,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아니야. 진짜 객관적으로 잘생겼어. 키도 크고 말이야. 그 사람 들어오는데 그때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약간 우쭐하더라. 어머, 그 정도로 잘생겼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을까? 아, 하긴 그 손님이 평소에도 남자 인물 좋은 거 아무 소용없다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긴 해. 인물 좋아봐야 인물값이나 하지.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뭐 할 거냐고 말이야. 그래?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나? 그분은 그 사람이 잘생긴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뭐 흠이라고까지야.
다른 장점도 많은데 굳이 뭘 그런 것까지 말하냐? 그런 거 아니셨을까?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뢰가 더 가는 것 같고 그러네. 꽤 괜찮았나 봐. 너 설마 얼굴 보고 반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유, 엄마는 내가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 봤어. 나 그런 취향 아니거든. 얼굴을 떠나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긴 하더라고. 매너도 좋고 생각도 바르게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 어디 잘 좀 만나봐. 직장도 그만하면 괜찮고 지방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집살이 걱정도 덜하고 좋지 뭘. 그렇게 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몇 번 더 만났고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개팅도 아니고 선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먼저 소개를 했는데 엄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을 굳혔죠.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더 볼 것도 없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해서 선본 지 3달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보는 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그리 빠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던 그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선본 친구들은 좀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 그렇게 바로 결혼을 했고 오히려 선으로 만나서 서로 괜찮다 하며 만나고는 있는데 상대 집에서 결혼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걸 더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선 보고 3달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상태로 결혼을 한 건 맞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보니 시댁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기도 했고 소개해 주신 분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고 특별히 대단할 건 없는 집이다 정도로 말씀하셔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가 보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고 부잣집에 시집 가야지 하던 것도 아니었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범위로 많이 벗어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남편 탓도 아니고 뭘 어쩌겠어요. 결혼 전에 좀 더 솔직하게 말해줬었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과 남편 이해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정기적으로 돈을 좀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것 외에도 불쑥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주로 시부모님 병원비로 들어가야 하는 돈들이었죠. 남편 직장이 탄탄하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쟁이 월급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그나마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 된 돌이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은 내색을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다거나 싫었던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부모도 부모라 생각했으니 당연하다 여겼고 돈 해드리는 것으로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일 있다고 하면 꼬박꼬박 찾아뵙고 그랬어요.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이도 2 낳았어요. 아이 낳고도 철밥통 공무원 포기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했다가 복귀해서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고 남편 내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저희 엄마 세대만 해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 여기며 사셨겠지만 제 세대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많이 달라졌던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저처럼 그렇게 시댁이나 남편한테 잘하며 사는 애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시절에 어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향수나 동경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중에야 했어요. 하여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시댁에 한 번씩 목돈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애들이 아프다거나 제가 아프다거나 그럴 땐 때로 고달프다 느껴졌던 적도 있지만 사는 게 다 그렇다 생각했고 저 정도면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고 생각했어요.
애들 커가는 것 보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이 났지 뭐예요. 남편은 그걸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평범한 듯해도 평온한 일상이라 여겼는데 그 이면에 그런 변화가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항상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남편이 원래도 당당한 사람이긴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뭔가 과장된 듯한 느낌이 들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자기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둥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넘치게 하면서 저를 좀 불쾌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불쾌함은 이내 불길한 느낌으로 변하더군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회식도 그리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야근이 많은 회사도 아니어서 퇴근이 늘 이른 편이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늦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쩌고 저쩌고 핑계라도 대더니 어느새 연락 한 통 없이 한밤중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가지 긁을 틈도 안 주고 씻고 자기 바쁜 거죠. 잔소리를 좀 해야겠다고 맘먹고 있었는데도 말 한마디 못 붙이게 하니 할 말도 못하고 답답한 채로 의심만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질 않나.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오질 않나.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서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보,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이건 다 뭐냐고. 향수 냄새 달고 들어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 뭐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술 마시러 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 당신도 힘들겠다 하며 참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립스틱까지 묻혀오니? 아, 내가 할 얘기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네. 이러다 보면 그런 데도 가고 그래야 하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회사 그만둘까?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매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도 많고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지. 뭐? 사생활? 그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아,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하니? 내가 당신 하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아유,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 일찍 들어오고 싶겠냐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가 더 신경질을 내면서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소파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는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차려주는 밥 실컷 먹고 제가 깎아준 과일 집어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속이 안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끼고 있던 핸드폰을 툭하니 던져놓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계속해서 깨톡 메시지가 도착하는 알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너무 거슬려서 남편 핸드폰을 쳐다봤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깨톡 창을 열어서 보지 않더라도 그냥 바탕화면 위에 막 도착하는 메시지들이 2줄 정도 미리 보기로 보이도록 해놓는 거 말이에요. 남편이 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보려고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걸 풀어서 본 게 아니라 아예 보라고 해놓은 거죠. 보이는 걸 봤더니 자기야 어쩌고 하면서 하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설마 했던 남편의 바람을 그렇게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확인을 당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그때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눈이 뒤집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직장 바로 위 상사가 얼마 전에 남편이 바람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난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걸핏하면 하는 말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였어요. 그렇게 분해서 죽으려고 하며 정말 괴로워하는 걸 매일 같이 지켜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는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남편이 씻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분한 건 제 사정이고 남편은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당신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보라고 일부러 내 앞에 당신 핸드폰 던져놓고 씻으러 들어간 거니? 뭐 하자는 거야?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메시지 다 봤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따로 뭐 더 아무 말 안 해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태도가 뭐냔 말이야. 뭘 자꾸 말을 시키니. 긴 말하기 싫어서 알아먹으라고 한 거고 다 알아들은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가 못한 게 뭐야? 시부모한테나 당신한테 내가 뭐 부족하게 한 게 있어? 있으면 말해봐.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 그 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내뱉는 순간 후회했던 말이지만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열받더라고요. 부부로 사는 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던 걸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할도리 하며 살았고 제가 그렇게 산 게 자기를 위해서 한 일도 아니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물론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게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 정말 잘하면서 살았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내색도 한 적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제가 저 좋아서 그렇게 산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기가 막혀서 대꾸할 말도 안 나왔어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당신이란 여자랑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양심 없어? 바람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내 감정이 솔직한 것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혼해줘. 정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귀찮고 성가시다는 듯이 성의 없는 태도를 일관하더니 이혼하자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있나요? 저는 미친 듯이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죠. 뭐? 이혼?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니? 이혼하자고 말만 하면 다야? 이혼이 그렇게 간단해? 뭘 어쩌라는 건데? 너랑은 같이 살기 싫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잖아. 근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네 마음 변했다 그러면 그러냐 알겠다 해야 해? 내가 왜?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못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됐고 억울하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진짜 기가 막혀서. 그동안 내가 헌신한 값 다 내놔. 그 보상 어떻게 할 건데? 위자료로 네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부족해 알아?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은 게 어떤 건 줄 알고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무슨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고 남편은 그걸 또 비웃듯이 말하니 저도 뚜껑 열려서 그래 이 판국에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하면서 질러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점잔 뺄 일인가요? 그래서 나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합당한 대가 치를 생각하라고 난리쳤죠. 바보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오히려 그걸 자존심 세우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요. 자존심 한번 제대로 세워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면서 너 잘난 거 하나 없다고 남편 완전히 깔아뭉개는 소리를 좀 했더니 그 소리는 또 못 참겠는지 빡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마저 가짜나서 비웃으며 온갖 소리 다 내뱉으면서 달려들었더니 남편도 지 감정 주체를 못하고 저를 한 대 치길래 그 순간 전 정말 뚜껑 완전히 열려서 물불 안 가리고 남편한테 달려들어 주먹 날리고 머리카락 쥐어뜯고 꼬집고 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돌아서 앞뒤 따지지도 않고 미친 듯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없었던 때라 아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고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를 느껴 그 길로 친정으로 도망쳐 왔어요. 제 꼴을 보고 엄마는 당장에 남편 잡아 죽이러 간다고 하셨는데 엄마까지 큰일 당할까 걱정돼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남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도 없고 겁이 났거든요. 엄마 겨우 진정시키고 일단 애들부터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고 엄마가 가서 애들을 데려와 주셨죠. 그렇게 친정에 와서 다친 곳 회복도 다 못해 병가 내고 누워 있었는데 애들 학교 가고 없는 대낮에 남편 놈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도 며칠 식당 문 닫고 집에서 저를 돌봐주고 계셨는데 남편 놈이 나타난 걸 보고 이를 갈며 문을 열어줬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바람난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그 여자도 한 장 본 적 없지만 남편 놈이 데리고 올 여자가 바람난 년 말고 누가 있겠냐고요. 아주 무슨 여왕마마 모시듯이 에스코트 해가며 들어오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엄마까지 있는 친정에 저런 년을 데리고 와. 뻔뻔한 것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네가 사람이야? 너는 내 전화 안 받고 회사에 전화했더니 병 가길래 찾아왔지. 꼴 좋다. 그게 할 소리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그딴 소리가 나와? 그러게 왜 쓸데없는데 친을 빼고 그러냐. 더 맞기 싫으면 도장부터 찍어 이년아. 남편은 그러면서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미 지가 적어야 할 건 다 적어왔고 제가 채워야 할 빈칸만이 남겨진 서류였죠. 그 서류 던지며 2년 전년 소리까지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내조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하긴 제 몸에 손까지 댄 인간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온몸이 쑤셔서 일어날 힘도 없어 누워있는 저를 찾아와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그런 짓이라니요. 너무 분해서 당장 일어나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 놓으려고 하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정말 화나고 비참했어요. 그때 엄마가 저 대신 나서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그놈의 이혼 도장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 서류 이리 가져와.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아까워서 더는 못 놔두지. 이혼 그거 내가 나서서 당장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놈아. 아이 그런다고 무슨 자존심이 세워지기라도 합니까? 예, 여기 도장이나 얼른 찍어주세요. 저렇게 친정엄마가 대신 찍어도 되는 거야? 저래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막 억지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이혼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위자료 어쩌고 하면서 한몫 단단히 뜯어낼 모양이던데 그것도 뭐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위자료? 그까짓 거 그냥 주고 말아. 수송거라도 끽해야 3천 아냐? 그 정도 나오지도 않을 거지만 그 정도야 내가 줘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뭐. 그냥 3천 주고 치워. 내가 줄게. 에이 내가 이혼하는 위자료를 자기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지. 걱정 마. 내가 잘 해결할 거야. 놀고들 있네 진짜.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그딴 소리 듣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용건 끝났으면 꺼져. 제 앞에서 상간녀와 히히덕거리는 꼴을 보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들 얼른 내쫓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엄마는 남편놈 설치는 거 내버려 두고 안방에서 뭘 주섬주섬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서류 봉투를 한 뭉치나 들고 나오신 거예요. 엄마가 남편놈이 가져온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날벼락이 떨어졌고 그 인간 인생은 끝장나기 일보 직전이 된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챙겨 나온 서류 봉투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으세요?
엄마가 가져온 서류 봉투 안에는 남편의 또 다른 불륜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불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친정에 데려온 상간녀야 어차피 당당하게 데리고 다녔으니 증거라고 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여자와의 불륜 증거 외에 더 충격적인 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와 얘기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아빠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던 건데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희 엄마는 바람 피운 아빠한테서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고 평생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사셨어요. 그땐 세상을 너무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식당 일을 비롯해 이 일 저 일 하러 다니면서 남의 집 일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일하던 부잣집 사모가 자기 남편 바람 피울까봐 그렇게 열심히 감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덜어는 엄마한테 자기 남편 감시하는 심부름 같은 것도 시키곤 했는데 한창 그러고 다닐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그 뒤로 바보처럼 이혼당한 걸 후회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겁니다. 하여간 엄마는 식당을 하면서도 저희 애들을 틈틈이 살펴주셨는데 그렇게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남편이 심상찮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언젠가 제가 늦게 오는 걸로 알고 방심하고 있던 남편이 안방에서 상간녀랑 전화통화를 편하게 하는 걸 엄마가 우연히 들은 거죠. 엄마는 당장 달려들어 전화기 뺏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못 들은 척하고 아무 내색 없이 그때부터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제 남편 버릇을 제대로 고치든 이혼을 시키든 양당 안에 결정을 내릴 참이었는데 남편 놈이 먼저 이혼 소리 꺼내며 치고 나왔으니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회복되면 바로 행동 개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와중에 남편이 상간녀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 증거들 꺼내놓은 거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남편 놈이 바람 피우고 있는 상대가 친정에 데려온 상간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의 또 다른 불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남편은 동시에 두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데려온 여자는 재력도 있고 멀쩡한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저랑 이혼하면 재혼하려던 여자였고 또 다른 바람 상대는 무려 20살짜리랍니다.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업소녀였어요. 그 증거가 다 까발려진 것인데 본처인 저는 그저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던데 상간녀인 그 여자는 완전 분기탱천에서는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첩이 첩골 못 본다고 하잖아요. 알아 누워있는 본처 앞에서 아주 본처 뺨치게 흥분하며 남편 놈을 잡기 시작하는데 진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상간녀는 엄마가 내놓은 그 증거들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비싼 명품백부터 집어던지더니 두 팔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퍽퍽 소리가 장난 아니었고 손톱도 엄청 긴 것 같던데 그걸로 남편 여기저기 핥히고 쥐어뜯고 그러더니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 본처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 인간 그냥 이대로 뛸 거냐고요. 이리 와서 같이 때려요. 저런 인간은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아보라고 해야죠.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쪽도 내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나더러 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저 인간한테 화풀이라도 좀 해요. 저 쫌생이 같은 새끼가 소송이라도 하면 내가 합의금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이리 와요. 합의금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아유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니까요. 본처분도 저 새끼한테 맞았잖아요. 그니까 분풀이 화풀이 뭐라도 좀 해봐요. 같이 때리자고요. 그러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너부터 나한테 혼나볼래 싶다가도 합의금도 물어준다는데 작정하고 한번 때려볼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상간녀 눈치 보는 남편놈 얼굴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놈 가랑이 사이를 밑에서부터 발로 세차게 걷어차 올렸지 뭐예요. 그리고는 말했죠. 거세당하고 싶지 않으면 밑에 간수 잘하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방 날리니 상간녀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까지 띠더니 계속해서 남편놈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그야말로 광기, 아니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주 제대로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절대 가만히 안 둔다며 고함을 지르고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얻어맞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기적거리면서도 상간녀가 그러고 나가니까 새파랗게 질려서 뒤따라 나가던데 개처럼 빌면서 뛰어가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이란 놈은 상간녀한테나 절절맸지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런 인간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놈이 놓고 간 이혼 서류를 바로 접수했고 양쪽 상간녀 모두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데려왔던 돈 많고 잘난 상간녀는 소장 날아가자마자 연락이 와서는 자기는 이 일로 법정 가고 그러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결국 위자료 때문 아니냐고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보다 많이 주겠다면서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 편하게 사는 여자다 싶었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아나 봐요. 지금껏 돈으로 다 해결하며 살아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 민사소송이니 상간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란 것도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판결이 전부겠지만 법정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라도 당해보라는 심정이었거든요. 위자료 그거 얼마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개망신 당하고 비난도 받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20살짜리 업소녀 말인데요. 처음엔 아직 어린 나이에 어쩌다 그렇게 살게 됐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편 놈한테는 이미 오만정 다 떨어진 상태라 남편 상간녀라는 것보다 업소녀라는 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저한테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하면서 비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얘가 진짜 장난 아닌 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상간녀 소송만 3개를 당했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은 업소에서 빼주고 대학까지 보내줄 거라며 진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친 모양이던데 그 돈 다 유흥에 쓴 거예요. 애초에 그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거기서 만난 나이 많은 남자들 그런 식으로 등쳐먹는 게 일상이네였던 겁니다. 약해졌던 마음 싹 사라지고 제대로 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다 제대로 받아냈죠. 남편은 친정에 데려왔던 상간녀한테 대차게 차이고는 그제야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며 빌고 매달리는데 정말 웃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잘난 상간녀한테 매달리고 매달리다가 가망 없게 되니까 저를 찾아온 건데 제가 꿩 대신 닭도 아니고 남편도 보험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왜 받아주나요? 헛소리 듣기도 싫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절대 못 해준다고 싹싹 비는 남편놈 비웃으며 이혼 소송 진행했죠. 결과야 빤한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고 증거들도 차고 넘치니 완벽하게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하고 났더니 전 남편 놈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됐더라고요. 재력가 상간녀 믿고 그 여자랑 같이 사업한다고 들떠서는 지발로 사고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돈 많은 상간녀 앞에서 폼이라도 잡고 싶었던 건지 돈도 없는 주제에 자기도 돈 보탠다고 잘난 척 해놓고 대출을 한껏 받았던 모양인데 그 여자가 발 뺐으니 사업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대출 받은 돈은 이미 기분 좋게 펑펑 다 쓴 뒤고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로는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네요. 그뿐인가요? 사업할 거라고 이미 사표 쓰고 나와 퇴직금까지 다 날린 상황이래요.
전 남편 친한 친구 와이프 중에 가깝게 지냈던 와이프가 얘기해줘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지 뭐예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양육비를 제때 안 보내길래 바로 전화해서 따졌더니 상간녀한테 넘어가서 대출까지 받고 지금 아주 말이 아니다 하며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찌질하기만 한 놈. 긴 말 하기도 싫어서 네가 애들한테 늙어서 아버지 소리라도 듣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양육비 보내라고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저는 친정에서 엄마랑 같이 애들 키우며 살고 있답니다. 철밥통 직장도 물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공무원 사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워낙 일방적으로 당한 케이스라 이혼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 바람나서 괴로워하던 제 상사 말이에요. 사실 그 상사랑 제가 좀 껄끄러운 사이였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를 곱게 안 보고 힘들게 했던 그 상사가 제 이혼 스토리 알고 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막 잘해주는 거예요. 동병상련인지 뭔지 뭐가 됐든 회사 생활 편해졌으니 너무 좋네요. 그래요, 이혼이 뭐 별건가요? 짐스러울 때도 많았던 시댁도 이제 신경 쓸 것 없고 이제 저를 위한 투자도 좀 하면서 애들 열심히 키우며 엄마랑 좋은 곳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잘한 거죠? 결혼해서 남편이나 시댁에 헌신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우습게 보고 바람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럴 놈이었던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남편 놈 잘못으로 이혼했는데 제 마음이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전 창창하게 남아있는 제 인생 잘 살아갈 생각만 할 거예요. 이렇게 속 시원히 다 말하고 나니까 더 좋아요. 다 털어내고 이제야말로 정말 새로운 날개를 달고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한 일들만 채워가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